미국발 바이오 리스크가 정점을 찍었다.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일정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반기 바이오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 이혜진입니다. 자,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주 중반에는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점차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치는 영향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상반기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이슈인 의약품 품목별 관세 부과 리스크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외에서 의약품이나 아니면 원료 의약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의약품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이 이슈는 제한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스코가 주말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는 바이오 USA, 이어서 미국 당뇨병 학회,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이 아다가 많이 위세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이은 학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는 이렇다 할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미국 국채 발행금리가 발작하는 그런 상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중반에는 금리가 상당폭 오르기도 했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2%로 그 전주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에 그치는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유가는 61달러, 2달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간 단위로 보면은 0.5%의 강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 초반에는 상당히 제약바이오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리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폭 그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 후에는 약간 강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 0.5%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바이오텍의 흐름을 나타내는 XBI의 주가 모습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주간 단위의 흐름을 나타낸 반면 다른 지표들은 일단 하락세가 1% 정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간 단위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제약지수의 이 박스는 1년 반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점차 올려가면서 위쪽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는, 즉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는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는 여러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하반기에는 금리가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미국발 바이오 리스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세 번째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한 일정, 임상 일정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활발하게 기술 이전이 일어났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소 뜸합니다. 그러한 기술 이전이 하반기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바이오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중요한 바이오 관련한 이슈를 깊게 분석해보는 이슈 클리핑. 가장 먼저는 아스코에서 루니스코프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루니스코프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구가 진행된 것은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의 시조다라고 볼 수 있는 이 N02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담도암 환자들의 세포를 보면은
암세포죠. 암세포를 보면은 ADC가 타깃하는 것은 바로 이 허투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는 허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투를 양을 정량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허투가 양쪽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에 박혀 있느냐 아니면은 세포질 안에나 그 바깥에 있느냐. 그래서 바이오마커의 그런 위치까지도 밝혀내는 그런 연구입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허투 세포막 특이도로 보면은 세포막에 균일하게 박혀 있는 세포막 특이도가 높은 환자군 그리고 낮은 환자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허투의 세포막 특이도가 높은 환자군이 11개월이 나왔고 낮은 환자군은 4.2개월이 나왔습니다. 즉 기존의 허투의 정량만으로 환자군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정량 플러스 세포막 특이도로 보다 정교하게 환자군을 분류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루니스코프의 성능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약가 인하가 바이오시밀러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의 약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환자들이 외국 환자들보다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PBM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PBM은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PBM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제약사와 또 보험사 그 사이에서 이 리베이트 비율을 협상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M이 관련되어 있는 리베이트, 즉 중간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가가 높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리베이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가 경쟁력을 얻고 향후에 처방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가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가 만료가 됐죠. 그리고 오리지널하고 성능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해서 약가가 20에서 3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가격, 처음에 부르는 리스트 가격은 오리지널이 100%라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는 80%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를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가 약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매직은 바로 PBM의 리베이트 비율에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PBM의 리베이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30%를 가져가고요. 바이오시밀러가 10%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를 했을 때 최종 가격에서 나중에 돌려주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은 순비용이 100%에서 30%를 나중에 돌려주게 되니까 실질 비용은 70%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시밀러는 리베이트로 10%를 부과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72%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리베이트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리지널이 더 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PBM과 보험회사에서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티어 1으로 올려서 권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 100%에 대비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그 금액은 5%, 10%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선호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리베이트 비율을 손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었는데 중간 회사를 두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가칭이고요.
이 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신설된 자회사를 두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투명한 계열사 관리와 글로벌 바이오 사업에 대한 확장성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삼성의 이야기고요. 자, 살펴볼 것은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야기하는 고객사의 이해 상충 해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CDMO라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그 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일이 본업입니다. 그게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물질이든 아니면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물질이든 만들어주는 게 본업이 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로서는 그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그러면 뭔가 깨림칙하고 찜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신약을 만들어주는 일은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 신약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기밀 자료들을 CDMO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가 온전히 그 내부에 있을지 아니면은 흘러 들어가서 자회사로 흘러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안하다. 즉,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글로벌 탑10 CDMO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랭킹을 먹여놓은 겁니다. 자, 랭킹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9위와 10위에 바로 베링거 인겔하임, 그 다음에 독일 머크의 관계사인 밀리포 시그마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CDMO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해상충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 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따로 바이오 엑설런스라는 별도의 브랜드의 CDMO 사업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철저하게 분리함으로써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신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독일 머크의 회사들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는 CDMO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로노라는 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자료가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CDMO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회사고요. 여전히 자회사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법적으로 명쾌하게 분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회사가 분리가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순수한 CDMO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수주는 더욱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신약 개발하는 별도의 회사를 둠으로써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삼성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CDMO와 신약 개발 회사를 분리하는 것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삼성의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강화,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신약개발 회사가 분리됨으로써 가치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은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이 아니라 지배그룹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갖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한 인투셀입니다. 인투셀은 리가켄 바이오 출신의 대표이사가 새롭게 설립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와 상당히 흡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파스라는 링커 기술, 두 번째로는 PMT라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넥사테칸이라는 새로운 약물,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 장표를 보시면서 경쟁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켐의 PBD 프로드럭입니다. 그러니까 혈중에서는 안전장치가 꼽혀 있는 폭탄인데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 특이적인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안전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투셀도 비슷한 PM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되는 효소만 갈락토시 다제, 글루쿠로니 다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두 약물 모두 안전성이 매우 강화된 약물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회사가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의 효과가 좋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캐사일라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캐사일라이고요. 전임상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이 리가켐 바이오의 LCB14 유방암 대상으로 한 전임상 종양 억제 효능과 인투셀의 오파스 유방암 전임상 종양 억제가 캐사일라 대비 약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리가켐과 인투셀의 전임상 데이터는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인투셀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죠. 따라서 올해 임상 단계로 진입하는 물질이 있기는 하지만 인투셀의 물질이 사람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리스크 요인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스케줄입니다. 자, 이번 주 말부터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아스코에 참석을 하는데요. 아스코에서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